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계속 지난 방송 때부터 얘기 드렸던 것처럼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추세선 자체가 이제 꺾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는 C파의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파동들이 있겠죠. 왜냐면 단기적인 상승 파동이, 왜냐면 과거 A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내려가긴 했지만 주추세는 그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2파와 4파의 이제 그런 조정 파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는 와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 조금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그냥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1.8%, 거의 1.9%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좀 반등도 하긴 했었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 다음에 일중수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외국인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동시효과 이후에 매수긴 했었고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거의 한 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4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외국인과 개인이 한 500억, 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 미국 쪽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S&P 같은 경우에는 순 매도 포지션 소폭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 매수 포지션이 조금 증가가 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수급 보시면은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개인이 거의 한 2조 가량 매수 중이고, 기관과 이제 외국인은 매도 중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매도 중이고요. 선물도 특히 외국인이 좀 매도 중인 걸 보실 수 있고요. 연초 이후로 봤을 때 외국인이 거의 한 6월 정도까지는 매수를 하다가 계속해서 매도폭 확대시키고 있는 걸 현선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 시결로 봤을 때도 일단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은 경우에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반대 매매가 좀 극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 장이 안 좋으면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다르진 않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급 쪽이 조금 더 심각하게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총 대비해서 신용잔고 규모도 여전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 합산 같은 경우에 18조 5천억 정도 되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 고점대가 거의 한 20조 정도 됐었거든요. 20조 한 5천억 정도, 한 2조 가량이 지금 감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소가 되는 게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안 좋게 올라갔던 신용 잔고가 결국 이제 좀 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밸류에이션 쪽 보면은 일단 일드갭부터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보여지고요. 패드 모델도 상당히 낮아져 있다 해서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일드갭 봐도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 좋지 않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비싸 보이는 상황이고, 패드 모델로 봐도 비싸 보이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얘기 드리는 S&P 같은 경우는 PBR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ROE는 높습니다만 나머지가 너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ROE도 사실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에 지금 높아지는 거지. 사실 그게 이제 꺾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잠시 꺾일 때가 더 문제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계속 지금 금리가 되겠죠. 금리 쪽이 계속 쉽게 잡히지 못하고 있는데
뭐 두 가지의 이제 큰 이슈가 있겠죠. 뭐 물가가 쉽게 잡히고 있지는 않다는 점과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내려가고 있긴 한데 쉽게 잡히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뭐 코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도 다시 하고 있고요. 유가 반등 때문에. 그리고 일단 뭐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물가를 잡고 있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증시를 계속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요. BEI는 올라가지 않는데 신용 실질 금리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팔 전쟁,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커지면서 중동으로 이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더 크게 이제 좀 유가까지 이제 튀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는 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 좀 이따 보고 일단 뭐 매크로 쪽 보면은 뭐 계속해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일단 뭐 이 유통 속도랑 공시 유통 속도나 이제 뭐 통화 승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냥 왜 근데 뭐 사실 저번 영상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원래 통화 정책이 지금 긴축이잖아요, 사실. 금리를 뭐 상당히 높이고 있죠. 금리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긴축인 거는 맞는데 왜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는 안 잡힐까? 물가가 지금 5.5%까지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갔으면 잡힐 법도 한 물가가 왜 안 잡힐까라고 하면은 이게 뭐 재정 정책의 영향입니다. 이제 재정 정책을 그럼 왜 쓸까? 통화 정책은 긴축인데 왜 재정은 확장을 하고 있을까?인데 뭐 결국은 타겟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하고 이 반미 국가들을 결국 손을 봐주려고 하는 그런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실업률도 생각보다 되게 뭐 견조하잖아요. 미국 쪽이. 중국에 있던 공장들 다 여기로 옮겨와서 짓고 재정정책 부으니까 이게 막 좋은 일자리라고 하죠. 양질의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양질의 일자리인지 막 테크 그런 회사들 좀 고액연봉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잘리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잘리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공장 관련된 그런 노동자분들 아무래도 그런 뭐 수십억 버는 그런 사람들 뭐 수억에서 수십억 버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약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고용도 조금 더 창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쪽 인구가 훨씬 더 많죠. 고용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업률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금리는 높은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이 큰 겁니다. 결국 재정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사실 거의 맛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은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무너지고 중국은 이제 더 크게 무너질 거고 미국도 무너지게는 될 겁니다. 결국 중국을 때리는데 미국도 큰 힘을 쓴 거는 맞으니까요. 매크로 상황상. 그래서 결국 뭐 중국은 뭐 계속해서 이 통화 수수가 높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거의 뭐 4.3 최고치 수준까지 다시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갈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제일 높았을 때가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IMF 때였고요. 두 번째가 2008년도입니다.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중국은 역대급이다. 결국 M2 나누기 M1이 통화 성수인데 그냥 낮을수록 결국 쓸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중국이 돈은 많을 수 있겠지만 쓸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통화량 대비로 생각해 봤을 때도 M1이 낮을 때 항상 위기가 왔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이제 요인이 있다면 재정 정책과 함께 통화 정책에서 이제 과거에는 계속 QE를 하면서 이 자산을 연방준비은행이든 뭐 다른 뭐 ECB든 뭐 영란은행이든 다 자산을 좀 늘려오고 있는 그런 단계였었다면 지금은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QT, Quantitative Tightening 의 지금 시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채를 예전엔 연준이 사주니까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팔아야 되거나 재투자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매크로도. 그래서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37억 달러, 뭐 감소량은 크진 않았었고요. RRP 감소량이 한 1230
1023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었고, TGA 재무빌방 계좌는 412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었습니다.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가 한 1432억 달러 정도 좀 대규모로 증가가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자산이 또 다시 이제 감소가 좀 확장될 때 더욱더 증시는 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럼 언제까지 이 자산 감소가 돼야 되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게 이제 끝나야 결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텐데, 이제 그럼 그게 언제 끝날까를 뭐 가장 뭐 손쉽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뭐 그냥 총 자산 대비해서 뭐 GDP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데요. 결국 이게 그냥 이 파란색이 20, 이게 더 좀 잘 보이네요. 네. 파란색 요게 결국 한 20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게 결국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연준 총자산 대비 GDP로 보나 결국 M2 대비 GDP 뭐 통화량 전체로 보나 뭐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지금 많이 감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뭐 은행 강화 대출 기준 강화 비율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가 스프레드가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뭐 여기 있으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냥 나스닥하고 같이 한번 보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게 역축인데요. 이제 역축이어서 낮을수록 높다는 거예요. 이게 낮을수록 높다는 건데 축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생각보다 많이 튀진 않았거든요. 지금 왜 많이 안 튀었을까?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라고 이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신용대출을 3년짜리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신용대출 원래 1년이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뭐 그냥 회사가 보통 3년짜리를 많이 찍기 때문에 회사채로 그냥 제가 신용대출 3년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회사 같은 개념이어서 이때 제가 3%짜리를 받았다고 치죠. 저금리 때는 뭐 보통 2에서 3% 정도 되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신용등급이 1등급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에서 3 정도? 뭐 그냥 3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한 7 정도 될 거예요. 6에서 7 정도. 그런 상황이면 주담대는 훨씬 더 싸겠지만요. 이제 신용대출 기준을 했을 때 6에서 7%. 그래서 어차피 이게 금리가 뿅 하고 튀었다고 쳐도 이 금리가 반영되는 건 3년 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기업들이 듀레이션이 한 1에서 2년 정도 되거든요. 한 1.5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튀고 나서 한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 이자 비용 증가에 가만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좀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부동산 쪽도 뭐 특별하게 얘기를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가격 높고요. 실질 미국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주택 가격 여전히 너무나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실질로 봤을 때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뭐 사실상 보면은 더 빠질 수 있는 게 충분히 여력이 있다. 2000년도나 2008년 보면 여기까지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근데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PIR도 여전히 높은 상황. 영국은 좀 떨어졌지만 미국은 여전히 아직 좀 높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IR도 조금 내려와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이제 지수적 분석 쪽 나머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 거 살펴보면은 뭐 국고 3년, 10년,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금리 상승 추세 숏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세 자체가 달러나 금이나 WTI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방 추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까지 추세는 더 상방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중립적인 그런 포지션이고요. 국채 3년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볼리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면서 그냥 꾸역꾸역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냥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는 아직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도 거의 상단을 타고 가는 그 근처라고 봐도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그 정도 레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 좀 빠졌다가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향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WTI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왔다가 볼린저 밴드 요거는 상단까지는 아니고 200은 상단이지만 50은 아직 좀 중립적인 그런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로는 크게 지금 추세는 없고요. 볼린저로만 본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요 볼린저로는 딱히 얘기 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데이터들 보면은 이것도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 일봉들은 숏 포지션 120분봉도 그렇고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주봉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아직은 조금 더 롱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과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다 이제 숏 포지션으로 숏 추세로 좀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상으로는 다 꺾였고요, 이미. 그래서 120분봉 현물로보다 선물로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선물로 봤을 때 벌어져 있고 여기는 모여 있고 한 걸 봤을 때 초단기적으로는 한번 반등 정도 보이지 않을까. 이미 RSI 30까지 언더돼 있기도 하고 아주 미세한 반등 정도, 장중 반등 정도나 하루 정도 반등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 레벨이지 않을까 싶고요. 중기적으로는 일단 여기가 볼린저 밴드 상단이 닿이는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하단이죠, 결과론적으로. 이때까지 아마 RSI 30 뚫릴 때까지는 추세적인 하락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빠져야 된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초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거의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고 모아져 있고 벌어져 있고, RSI도 30 밑으로 갔으니까 거의 이제 단기 반등할 때가 멀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150도 똑같이 벌어져 있고 모여져 있고 RSI 30 밑으로 내려가 있고, 단기 반등 정도는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 정도 레벨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200도 벌어져 있고 모아져 있고, 아직 여기 올라가진 못했지만 좀 모아져 있고 해서 아주 단기 반등 이후에 하락 30까지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거의 30 미치고, 여기 이제 반등 좀 있다가 한번 더 올라갔다가 좀 뺄 것 같고요.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아주 기나긴 파동에서 여기 상승 파동이 하나 끝이 나면서 그냥 ABC가 큰 A가 되고 이게 좀 큰 B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반등이, 올해 거의 반등이.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ABC로 A가 되고 B가 되고 1, 2, 3, 4, 5로 되면서 C가 되면서 큰 B가 완성이 됐고, 추세로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추세선들이 깨지면서 지금 증시가 결국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를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되나, 어찌됐든 간에 뭐든 다 깨졌거든요. 어느 추세든. 그래서 일단 추세적인 하락은 예상이 되지만 아주 미세한 단기 반등 정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파동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아주 초단기는 저도 뭐 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냥 아주 짧게 1, 2, 3, 4, 5로 가서 하나의 작은 파동이 될지,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나타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이게 하나의 작은 한 파동이고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고 이게 산의 어딘가를 가고 있는 파동이어서 아주 작은 파동이 나왔다가 이렇게 빠질지,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 적어도 확실한 거는 이 351.23을 넘기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넘기지는 못하고 추세적으로 이 전저점을 뚫는 아주 강한 하락이 결국에는 나온다. 이제 지금 당장에서의 확실한 거는 뭐 그 정도다라고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건 파동으로 보기엔 좀 더 어렵긴 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뭐 똑같이 이것도 결국엔 빠진다. 여기를 넘지는 못한다. 뭐 그 정도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제 1로 볼지 뭐로 볼지는 솔직히 애매해요. 이게 1, 2, 3, 4, 5로 볼지 1이고 2고 그다음 3의 어딘가를 볼지는 애매하지만 결국은 이제 한 파동이 적어도 여기는 뚫릴 것이고 여기를 올라가진 못할 것이다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머지 추세도 다 깨져 있고요. 뭐 120분봉으로 봐도 뭐 거의 뭐 떨어지는 추세죠. 아주 단기 반등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결국은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우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인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를 넘기진 못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넘기냐 안 넘기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브이스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왔다가 많이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올라갈 것 같다.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은 상황이고, 그 다음 빅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내려가는 경우는 잠깐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고, 뭐 필라델피아는 뭐 나스닥이나 S&P나 뭐 추세는 똑같고, 뭐 니케이도 똑같이 그냥 이제 내려가고 있는 조정 파동, 충격 파동 중에 하나다. 결국은 뭐 단기 반등이 있든 없든 그리고 아마 요만큼을 되돌리는 파동이 있고 결국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유로스톡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려가는 파동이고, 뭐 개인적으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하나고, 지금 아마 요게 하나고 요거를 되돌리는 파동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만큼을 되돌리는 파동 아마 그래서 한 이 정도 갔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사실 너무 단기 파동은 뭐 저도 뭐 다 맞출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지 않을까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항생도 뭐 그냥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빠질 거라고 봅니다. 상해 종합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일단 기준선 지지는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뭐 달러 원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위까지 다시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금도 구름대를 다시 돌파한 상황이고요. 미국 제 10년도 그렇고 우리나라 10년도 그렇고 미국 제 10년도 그렇고 일단 계속 볼린저 밴드를 뭐 잘 타고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단기는 애매할 수 있으나 어차피 장기는 어차피 여기 전저점을 뚫리면서 결국은 빠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크게 빠질 거고, 특히나 뭐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낙폭이 클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 기나긴 상승의 하락이 이만큼이 올지 아니면 정말 큰 하락이 올지는, 이렇게 떨어질지는 뭐 사실 아주 긴 파동을 하나 보기는 해야 돼요. 제가 뭐 저번에만 한번 말씀드리고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됐든 적어도 한 번의 하락은 남아 있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이 정도 하락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 파동은 뭐 사실 이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이유가 뭐 제가 얘기했던 앞선 그런 매크로 요인이 될지 아니면 정말 뭐 다른 전쟁들은 이한 뭐 그런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될지, 뭐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아주 좀
큰 하락이 기술적 분석으로는 좀 예상이 돼서 좀 계속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